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 정시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상향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상향 지원이죠. 내 성적대보다 더 높은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마 상향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추가 합격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배치표대로 원서를 써야 한다.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배치표에서 상향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붙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정 지원의 그 점수대로 원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배치표를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과연 저 점수는 정말 맞는 걸까? 정말 저 점수대로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것인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실제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실제 추합으로 좀 더 높은 구간의 대학을 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 합격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실제 연세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건국대나 동국대를 떨어진 학생들이 연세대를 붙는 사례들을 만들어냈죠. 이러면서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고 그 추가 합격 컨설팅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정말 그때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입시기관들의 문구가 바뀌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배치표에 나와 있는 대로 원서 써라.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원서 써야 한다라는 주의로 가다가 요즘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상품이 추가 합격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유료 사이트들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추가 합격에 대한 지원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런 추가 합격은 내 성적에서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을 추가 합격의 범위로 산정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손을 뻗었을 때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의 추가 합격의 거리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격 가능성이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향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개념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점수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한 대학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컴퓨터학과가 537점으로 가진 높은 학과고 그 다음에 재료공학과가 535점, 그 다음에 식물동물이 531점, 그 다음에 527점의 바이오 시스템 학과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속에서 저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학과의 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과 계열이 가장 높은 학과고 바이오나 생명과학이 낮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배열의 순서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학의 서열의 순위는 매년 뒤바뀐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왜 뒤바뀌어?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에 따라서 고득점자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순위 변동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너 성적이 375점이야, 385점이야, 400점이야, 410점이야, 420점이야. 그러면 가나다원 군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두세 개로 대부분 다 추려지기 때문에 지원 대학은 어렵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학과 선정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 학과 선정이 왜 어려워? 이 성적대에서 어느 대학 가? 그럼 거기 있으면 원서 뜨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학과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매년 모집 단위 내의 학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학과의 순위가 1, 2, 3, 4라고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게 매년 1, 2, 3, 4가 순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가장 낮았었던 바이오 시스템 학과가 생물 생명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전년도보다 가장 낮았던 바이오 시스템이 화학 생물보다 더 높게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아실 점들은 뭐냐면 학과의 순위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변동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향성이나 아니면 경쟁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학과를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꼭 이해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점수는 합격생 70% 컷이에요. 그러면 70%의 성적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70% 성적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면 대부분 안정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올해처럼 입시의 변화가 매우 큰 해. 입시의 변화라고 한다면 올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무전공 학과 등의 신설 학과들이 개설이 되죠. 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 정시 지원이 한 300명 이상이 늘었죠. 이런 입시의 변화들은 결국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되어지게 만들죠. 그럼 입시의 기관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입시 기관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향 안정 지원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입시 기관의 데이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입시 기관의 데이터의 목적은 신뢰도. 어느 사이트의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썼더니 100% 붙는다. 이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 보고 원서 쓰면 100% 붙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100% 붙는 방법은 간단해. 결국 성적을 낮춰서 원서를 쓰게 만드는 거죠. 왜 낮춰서 원서를 쓰게 만들겠냐? 그 이유는 입시의 변동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향 안정 지원을 유도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불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받아보는 자료들, 입시기관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향 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70% 성적이죠. 그러면 70%와 마지막 성적은 과연 얼마나 벌어질까? 이걸 우리가 꼭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70% 성적에서 마지막 합격사의 성적까지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벌어질 수 있을까? 높은 학과, 중간 학과, 하위 학과, 또 A라는 대학, B 대학에 따라서 70% 성적과 마지막 점수의 간격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순위가 70%의 순위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학과가 제일 높고 화학생물이 두 번째고 식물동물이 세 번째고 바이오 시스템이 네 번째인데 이걸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으로 보면은 가장 마지막 점수가 높은 학과는 화학생물이에요. 가장 점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던 컴퓨터나 재료공학과는 화학생물보다 낮은 상태로 점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낮은 성적, 최저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화학생물, 재료공학, 바이오 시스템하고 컴퓨터가 마지막 점수는 528점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식물 생산이 가장 낮기 때문에 바이오 시스템이 식물 생산보다 마지막 점수에서는 오히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학생물이 마지막 점수에서는 재료공학이나 컴퓨터보다도 더 높은 점수에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셨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해할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점수는 합격생 상위 70% 성적인데 70% 성적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간격이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70%의 학과의 순위와 마지막 학과의 순위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상향 지원을 목표로 삼는다. 나는 6월이나 9월보다 실제 수능을 못 봤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을 하고 싶죠. 정시 지원의 목적은 다 상향 지원이에요. 안정 지원의 원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만약에 안정 지원의 원서를 쓰기를 희망하신다면 하이프리비아 컨설팅을 의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원서 쓰면 되는 거니까.
하이포리비의 컨설팅을 의뢰한다. 이건 상향 지원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상향 지원도 어떤 거냐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 닿지 못하는 지점을 과연 어떻게 상향 추합을 노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를 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자, 화공생명과 건축학과.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공생명, 건축학과면 어디가 높은가요? 당연히 화공생명이 높은까지. 보시는 것처럼 최고 점수에서도 화공생명이 건축학과보다 높고요. 평균 점수에서도 화공생명이 건축학과보다 높은데 중요한 점, 최저 성적에서는 화공생명이 최저의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517점이고 건축학과의 최저 점수가 522점이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낮은 학과가 높은 학과보다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높다는 점. 아주 아이러니하겠지만 이걸 잘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건 하나의 대학의 예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의 이야기를 모든 대학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는 없고 내 성적대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향 지원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가 상향 지원일까? 이게 정말 어렵죠. 어디까지가.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성적이 지금 볼 때 환산 점수 기준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714.36점이라는 점수가 나의 성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714.36점이라는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겠죠. 안정 지원. 자, 이 지점은 일반적으로 입시 기간에서 70%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원서를 쓴다면 나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여기다가 원서를 쓴다고 해서 100% 붙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정 지원해서 이 지점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이 몰리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가 실제 잘못되어졌다면 그러면 그게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지점이 모집 단위 중에서 이게 아웃 구간이냐 트랜스퍼 구간에 속해져 있느냐 인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한 합격 가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 안정 지원해야 돼. 안정 지원하면 낮은 구간의 원서를 쓰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첫 번째는 맞아요. 맞아요. 안정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내 점수가 714.36점이면 내 점수보다 낮은 712.67점이나 이거보다 더 낮은 711.97점에다가 안정 지원하시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원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다시 말하면 내 성적으로 세종대를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정 지원한다고 해서 가천대학교를 쓰는 거야. 안정 지원한다고 해서 경기대를 쓴다? 이게 말이 돼? 내 성적으로 중앙대를 갈 수 있는데 난 안정 지원하고 싶어서 동국대에다 원서를 쓰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가 근접 범위 내에서 안정 지원하게 되고 그 근접 범위는 언제든지 학생들의 지원의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 구간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지원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상향 지원은 과연 어딜까? 내 성적이 714.36점이야? 그럼 나는 상향. 그러면 자, 이 대학의 700점 환산 점수가 만약에 8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나는 여기서 조금 높은 715.9점에다가 원서를 쓰면 상향? 또는 조금 더 높은 716점 정도에다 원서를 쓰면 이건 자연 취업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 몰리면 결국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에게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80%도 있고 90%도 있고 95%도 있을 거고 나보다 추가 합격 가능성을 높게 부여받은 학생들은 기다릴 거예요. 확신이 크기 때문에.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추가 합격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근접 지점에다가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뻗어서 닿지도 못하는 지점에다가 상향을 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저는 강제 추합이라고 얘기하고 스나이핑이라고도 말하지만 이 지점에다 원서를 쓴다 그러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죠. 내 점수가 표준 점수가 380점인데 나더러 390점에다 원서를 쓰라네. 내 성적이 동국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인데 나더러 서강대나 성균관대에다 상향을 치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은 안정 지원이라는 것도 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적정 지점의 지점을 찾기도 어렵고, 자연추학과 상향의 지점을 찾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점수만을 믿고 따라가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한 지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시의 전반적인 구조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 컨설팅이 또 정시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의 학과의 순위가 계속 변동된다는 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내가 만약에 이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그 전년도에 405점 3점이라는 점수를 맞았다. 또는 내 점수가 406점이라는 점수를 맞았다면 틀림없이 입시기관에서 너는 어디에 원서를 써? 원자핵공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이 전체의 모집 단위 내의 하위 구간, 다시 말하면 유입 구간인 인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요. 좌우에서 유입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입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 해당 연도에서는 원자핵공학과가 18위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9위까지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화학과는 순위가 9위였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15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았던 수리과학부는 1위에서 4위로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 대학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모든 대학들의 순위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 성적대에서 이 모집 단위 내 대학 내에서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럼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쓴다. 이런 전략을 택하지만 경쟁률이라는 것은 입시의 많은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경쟁률이 5대1에서 경쟁률이 7대1로 올랐어. 자, 원서 써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러면 경쟁률이 5대1에 7대1로 굵직하게 올라가면 5대1에서 7대1로 올라가면 경쟁률이 몰리니까 원서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 5대1에서 7대1로 높아졌다고 해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또 지원한 학생들이 그 대학에 원서를 쓰면서 다른 대학에 어떻게 원서를 썼고 그 학생들이 이동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모집 단위 내 학과 결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다 보면 입시의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시는 먼저 판단하고 먼저 원서를 쓰는 게 이긴다 라고 얘기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학과를 결정하는 게 바로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학을 결정해주고 학과를 2개나 3개 중에서 알아서 원서를 써라,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입시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모님들의 결정은 경쟁률을 보고 감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대학과 학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계획대로 원서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구간 돌파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쟁 구간 돌파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수능 성적을 받아보면 반드시 나의 성적은 모집 단위 내에 3개의 구간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가장 앞에 있는 구간, 이 구간을 바로 아웃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웃 구간은 뭐냐면 상향 이탈 구간이거든요.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고, 가운데 있는 지점이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지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점은 바로 인 구간으로서 상향 유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372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대학의 원서를 쓰는데 나는 이 대학의 끝 지점, 인 구간에 해당이 되는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인 구간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 구간에 원서를 쓸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 점수가 372점이고 이 구간의 마지막 점수가 375점이면 틀림없이 입시기관의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너 어디에 원서를 써? 물리학과에 원서를 쓰라고 얘기하겠죠. 왜? 물리학과가 가장 가까우니까. 그런데 입시기관에서 물리학과가 아니라 너 생물공학과 원서를 써,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만을 제시하는 게 바로 AI 알고리즘 전년도 입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니까. 입시 통계에서 보여주는 건 내 성적에서 가까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틀림없이 물리학과만을 제시할 거고, 물리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면 추학 가능성이 60%, 자, 건축학과에 원서를 쓰면 추학 가능성 40%,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에 쓰면 합격 가능성 제로, 이렇게 뜰 테니까. 그럼 결국은 나는 이 지점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나보다 높은 추합의 가능성 70%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당연히 얘도 어디를 써? 물리학과에 원서를 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80%도 물리학과에 원서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붙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나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붙어야 돼. 얘네들이 붙어야 내가 붙는 거지, 얘네들이 붙지 않고 내가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게 바로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 AI나 알고리즘 입시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은 가장 가까운 근거리의 지점에 모든 학생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내가 붙기 위해서는 상대가 붙고 빠져나가야만 붙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지점에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거나 지원한 학생들이 점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동 가능성이 엎어지는 거죠. 특히 이렇게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구간이라는 이 지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경쟁률이 높다. 왜?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입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경쟁률이 높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낮아요.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자연계는 대학 결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위 대학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인문계는 대학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오죠. 결국은 뭐냐면 올라왔다가 덜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점수의 간격이 매우 조밀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건축학과가 화공생명보다 마지막 격자의 점수는 높냐? 그 이유는 바로 하위 구간에 속해져 있는 학과의 점수 편차폭이 좁아요. 상위 구간은 70%와 최저점의 점수의 폭이 넓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간 돌파를 해요. 구간 돌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원서를 써가지고는 백날 기다려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디에 원서를 써야 돼? 결국 위지점에다 원서를 써야 돼. 위에다가. 위지점에 쓴다면 기계항공이나 아니면 화학공학과에다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372점을 맞은 학생이 기계공학과라든가 화공생명 379점이나 37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까?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 372, 378. 그럼 여기서 표준 점수만으로도 벌써 표준 점수가 6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다 원서를 쓰면 표준 점수가 3점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점에서 마이너스 7점인데 어디가 붙을 가능성이 더 높냐? 가까운 지점이 훨씬 붙을 가능성이 높지.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모집 단위는 모집 단위의 구조에 따라서 지원의 목적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가장 윗 구간을 여기를 바로 아웃 구간이라고 얘기했고 중간 정도의 그 점을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점을 여기를 인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인 구간은 좌우에서 유입되어지면서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밀집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의 성적대로 들어가면 대학을 붙을 수 있어요. 이 대학에 100%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긴 붙지만 모집 단위 내에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과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학과를 높이지 못하면 이 대학에서 약 중간 학과, 대학도 만족스럽지 않고 학과도 만족스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뭐를 꿈꾸냐면 좌우로 이동을 통해서 대학과 학과의 변동을 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 지원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도 일반적으로 낮아요. 이러면서 여기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죠. 충원율이 발생돼요. 다시 말하면 이 구간이 이 밑에 있는 인 구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간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간 지점이. 여기서 구간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이쪽으로 원세를 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 구간에 원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퍼 구간에 원세를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경쟁자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경쟁자를 피하게 되고 경쟁주를 벗어나서 마이너스 6점 구간의 원소를 쓰면 경쟁자들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뭐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에요. 좌우 군이동.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빠져나가면서 추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커요. 이 지점이 이 지점보다 점수의 하락폭이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은 3점을 빠지기도 어렵지만 이 지점은 6점이 빠지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설명했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내 성적대보다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다. 당연하다. 정시 지원의 목적은 상향 지원에 있다. 정시에서 상향이 가능한 이유는 어느 대학, 어떤 학과의 합격생의 성적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70%와 마지막 합격생 간의 점수의 간격이 크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점이다. 두 번째,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왜 상위 학과가 하위 학과보다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게 떨어질까? 이 이유는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어디가 안정 지원이고 어디가 상향이고 어디가 자연 추합이고 어디가 강제 추합인지 이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나의 성적을 입력하고 숫자를 따라가는 순간 이런 생각은 다 없어져. 이런 생각은 없어지고 오로지 숫자와 퍼센테이지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앞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누적되어져 있고 그 많은 학생들이 빠지거나 어디로 가야만 내가 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를 보고 따라갈 수 없어요. 숫자를 보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대학 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모집 단위 내 학과 결정이 가장 어렵다. 모집 단위 내 학과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은 구조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추가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떤 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추합 가능성이 60%예요? 70%예요? 40%예요? 라고 하는 이렇게 추합의 가능성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원하는 대학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서 자연추합을 깨달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60%나 70%의 추합 가능성을 받으면 순위가 돌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인구간으로서 학생들이 밀집되는 구간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구간 돌파를 통해서, 경쟁 구간 돌파를 통해서 추합을 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컨설팅에서 정시 원서 지원에서 모집 단위 구조 이해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집 단위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어지면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 어떤 과에 원서를 써야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어떻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집 단위는 두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두 가지 구조가, 하나는 밀폐형 구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개방형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밀폐형 구조는 대부분 상위 누적 비율 3% 이상의 구조가 대부분 다 밀폐형 구조고, 개방형 구조는 상위 누적 비율 3% 이하의 구조는 대부분 다 개방형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밀폐형 구조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387점이다. 자, 그런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대학의 점수는 391점의 최저 점수고 398점의 최고 점수야. 근데 내 성적은 387점이야. 내가 이 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못 붙죠. 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러면 387점인 학생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 387점이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쓴다. 붙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니까 점수가 4점 정도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11점 정도 벌어지니까 근접 거리가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붙어요. 왜 못 붙냐면 내 점수 391점과 내 점수 387점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가 누적되어져 있죠. 더군다나 이 구간은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에는 하위 구간에서 학생들이 밀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마지막 점수와 내 점수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못 붙어요. 왜냐하면 밀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 원서를 쓰자. 395점인 학과에다 원서를 쓴다. 그럼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가정인데 붙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러한 논리라면 내 성적이 387점이고 지원한 학과가 395점이고 점수 차이를 보니까 약 7점 정도의 점수 차이. 표준 점수 7점이라면 대학이 한 7개나 10개 구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원서를 써도 붙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붙을 수 있냐면, 이렇게 밀폐형 구조는 모집 단위 내에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395점인 학과에 원서를 썼다면 여기는 누가 원서를 쓸까? 첫 번째 원서를 쓰는 학생은 395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이 성적이. 두 번째는 396점인 학생들이 이렇게 하향점으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목적은 뭐야? 위에서 아래로 써서 안정 지원을 한다. 안정 지원을 하는 목적은 이 학생들은 이렇게 상향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위 아웃 구간은 이 대학에 관심이 없어. 얘네들은 무조건 목적지가 여기야. 빠져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향 구간에 아웃 구간에 원서를 쓰면 무조건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왜?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돼야지. 상향 원서 쓰면 둘 다 상향? 떨어지면 끝. 그게 재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 구간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안정 지원을 해야 돼. 안정 지원을 하려면 자기 성적대보다 낮은 지점에다 원서를 쓰게 되고, 그럼 이 학생들은 이 위쪽 대학에다가 상향 지원을 하겠죠. 반드시. 자, 그럼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395점이거나 396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394점에서 여기를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394점에서 395점의 원서를 쓰면 입시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불합격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합격 가능성 40%, 30%라고 얘기할 거예요. 추합 가능성 30%, 40%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여기를 원서를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불합격을 하면 대학을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그리고 요 지점은 사실 어떤 학과를 써도 학과가 크게 바뀌지 않아. 이 아웃 구간으로 들어가야만 상위 학과에 해당이 되고 이 트랜스퍼 구간에 있는 학과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학과를 변경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394점이면 394점의 원서를 쓰고 393점이면 393점의 원서를 쓰고 392점이면 392점의 원서를 쓸 거예요. 391점은 391에 쓰겠지? 자, 그러면 390점을 맞은 학생은 어디에 쓸까? 390점은 391에 쓰겠죠. 390점이 392의 원서를 쓰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원서를 안 쓰죠. 왜? 입시기관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아. 데이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너는 내 말대로 원서를 써라를 강요하기 때문에 정시 원서 지원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숫자와 데이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숫자와 데이터를 보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무조건. 그렇죠? 뭐 다양한 사이트가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그 자료의 출처는 어차피 대학, 대기업에서 나온 출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출처의 뿌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90점을 맞은 학생은 무조건 391점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395점인 학과의 학생이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추합이 돼서 여기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학생이 붙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 394점이 395를 원서 쓰지 못해. 393점도 395의 원서를 못 써. 391점도 못 쓴다. 391점도 못 쓴다. 390점도 못 써요. 결국은 이게 바로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95점에 지원한 학생들은 395점이거나 396점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이 학생들이 추합으로 빠져나가면 점수는 아래까지 떨어지는 거죠. 밑에까지. 그럼 그 점수가 내가 387점의 원서를 썼다면 387점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폐형 구조에 대한 특징이에요. 밀폐형 구조는 좌우에서 유입이 불가능해요.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에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밀폐형 구조는 좌우에서 유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고 좌우의 유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큰 거다. 바로 이런 대학들이 상위 누적지율 3% 이상의 구간에서는 밀폐형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들마다 그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방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방형 구조는 상위 누적 비율 3% 이하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개방형 구조로 많이 되어져 있다. 그럼 3% 이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볼 수 있냐면 중앙대학교 밑에 있는 지점, 중대 밑 지점은 대부분 다 좌우가 뚫려 있어요. 좌우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 점수가 367점이야. 아까 얘기했었던 것 똑같이 얘기해봐요. 367점인데 나는 이 정도의 원서를 쓰는 거야. 375점에다 원서를 써. 자, 375점에다 원서를 쓰면 374점이 375점에다 원서를 못 쓰는 건 동일합니다.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상향을 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나 여기 떨어져도 괜찮아. 상향을 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떨어져도 괜찮아. 나는 이과는 정말 싫어. 이과 아니고 다른 과를 가고 싶어. 떨어져도 괜찮아. 여기 떨어지면 일로 갈 거야. 이런 주의가 있어야 돼요.
떨어져도 된다는. 하지만 이렇게 모집 단위의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75점인 학과를 374점이 원서를 쓸 수 없고 373점이 원서를 쓸 수 없고 372점이 원서를 못 쓰고 371점도 원서를 못 써요. 370점을 맞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371점의 원서를 쓸 거고 369점의 원서를 맞은 학생들도 여기를 쓰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를 썼네? 그러니까 붙죠. 당연히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방형 구조는 좌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 375점이라는 학과가 옆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쪽에서 374점을 맞은 학생들이 375점을 맞은 학생들이 이 학과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375점의 원서를 쓰는 이 학생들 외에도 좌우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의 간격의 폭이 좁아지니까 충원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점수대까지 떨어지기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의 구조의 특징이 밀폐형 구조냐 개방형 구조냐, 또 밀폐형 구조이면서 개방형의 틈을 가지고 있느냐, 개방형이면서 밀폐형의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좌우 근이동의 흐름에 따라서 점수의 편차폭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충원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은 추가 합격 생각하면은 충원율이죠. 왜? 충원율이 높아야 추가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충원율이 높은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대학의 학과의 충원율이 200% 정도 돼. 자, 높죠. 물론 다군의 충원율은 1000%가 넘는 대학들도 있지만 보통 정시 가나다군에서 200% 넘다 그러면 충원율이 높은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쓸 때 이 대학의 점수가 390점이고 하위 점수가 382점인데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76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상향 지원해서 붙고 싶어. 이 대학 정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 하면 바로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원서를 써요. 왜? 충원율이 높다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너도 붙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지원한 이게 학과예요. 학과 내에 모집 단위 내에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A라는 대학이 있고 B라는 대학이 있어. A라는 학과가 있고 B라는 학과가 있고 그리고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 학과의 상위 성적대의 지점과 이 학과의 하위 성적대의 지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학과의 대학의 점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0점이 끝성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성적대의 끝선이 379점, 378점 이렇게 점수가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근접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76점을 맞으면 못 붙는 거야. 왜? 어차피 380점이 이 대학의 끝 지점이면 추합이 벌어질 수 있는 지점이 380점에서 379나 78 정도는 되어야만 추합의 범위로 들어가지 376점의 점수로 추합이 발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다는 의미는 지원한 학과의 상위권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성적이 지원한 학과와 점수의 간격이 좁을 때 이러면 충원율이 높은 게 유리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한 학과가 389점인데 내 점수가 388점이야. 이러면 충원율이 높을수록 유리해. 하지만 내가 지원한 학과의 점수가 389점인데 내 점수가 380점이야. 충원율이 높으면 못 붙어. 왜? 못 붙어.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얘기고 밀집되어져 있으면 추합이 발생이 돼도 점수의 하락폭이 크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충원율이 낮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원율이 낮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원한 학생들이 고득점자들이 많지 않고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시 지원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아요.
충원율이 높은 지점으로 허수들이 몰리죠. 자, 꼭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경쟁자는 나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경쟁자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내 점수가 380점이야. 근데 이 지점이 390점대의 지점이야. 여기 학과를 원서를 쓰고 있는데 얘가 392점이네. 392점이 나의 성적 380점하고 비교할 때 얘가 나의 경쟁자입니까? 나보다 높은 성적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380점이고 이 구간이 390점이면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나보다 1점이 높은 381점. 실제 이들이 바로 허수죠. 이 허수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상향 지원을 희망하고 추가 합격을 기대하면 뭘 경계해야 되냐면 나보다 1점, 나보다 0.1점이 높은 허수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느냐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허수들이 원서 쓰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되고 실제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은 추합이 발생이 되죠.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밀되는 지점에 원서를 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구간 돌파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추가 합격 가능성 60%를 내가 받았네. 추가 합격 가능성 70%를 받았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 앞에 나보다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다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추합을 통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쟁이 밀리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충원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4분의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격에 대한 로직을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학생의 성적대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요. 정식 컨설팅을 1회로 진행하는 경우와 2회로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정식 컨설팅 아직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직 예약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추가 합격 로직과 관련이 되어져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